뭐 스마트 계량기라는 걸 단다면서 15분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첨단의 스마트 계량기를 단다고 지금 그러고 아마 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계량을 하고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그 계량기를 달면 이 전기의 그 파장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이 파장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파장을 분석해서 그 안의 시스템을, 안의 상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계량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분짜리를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한전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왜? 한전이 워낙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KBS 그 수신료를 누가 걷어줘? 한전이 지금 걷어주고 있어요. 그 언론들이 한전의 광고비를 받아야 되니까 한전뿐만 아니죠. 한전의 관련 자회사들이 얼마나 그 한전이 매출이 한 55조 원 정도 될 텐데 연간.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한전의 의사에 바이오스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알면서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이 안 되더라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4년 동안 무지 그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법을 하나 아주 멋있는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의 메가와트 시장을 열었어요. 그 메가와트라는 건 뭐죠? 전기를 안 쓰면 그 안 쓴 만큼을 발전 자원으로 인식하는 그걸 일종의 수요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자, 내일 날씨가 더워져요. 그럼 내일 전기가 한 100메가와트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내일 100메가를 공급할 수 있는 데들 입찰에 참여해라. 그러면 이제 100메가를 나는 킬로와트당 얼마에 공급할게라고 입찰에 들어오면 제일 싼 데 입찰을 해서 공급을 시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하고 마찬가지예요. 담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럼 내일 100메가의 전기를 돌립니다. 갑작스럽게. 그 갑작스럽게 돌리는 전기를 첨두발전이라고 그래요. 위에 쓰는 발전. 이 첨두발전을 돌려가지고 100메가를 공급해서 그 블랙아웃을 안 당하게 그 예비율을 높여서 이제 넘어갑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걸 예측해서. 근데 제법이 통과되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력거래소에 내일 100메가를 안 쓰겠습니다라는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메가를 안 쓰겠습니다. 그게 수요관리 사업자예요. 그 네가와트예요, 네가와트. 나 내일 100메가, 2시부터 4시까지 100메가를 안 쓰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입찰에 참여해.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원가가 있어, 없어? 100메가를 공급하려면 기름도 떼야 되고 원가가 들어가죠? 전기 안 쓰는 건 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그래서 뭐 만약에 160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140원에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140원을 줘. 수요관리 사업자한테. 그럼 수요관리 사업자는 자기 고객들한테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프로그램 A로 엘리베이터 하나는 끄고 라인 하나 줄이고 그래가지고 100메가를 줄이는 거야. 전기를 안 쓰는 거야.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그 안 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쪽 담당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소비 부서였는데 비용 부서였는데 이제는 수익 부서가 된 거예요. 전기를 안 쓰면 돈을 벌어.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시장이 생겼어요. 이 마이너스 시장이. 자, 마이너스 시장이 생기니까 에어컨 줄이라는 소리 해, 안 해? 안 하죠. 첨도 피크가 올라가면 피크를 쉬프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쓰면서. 그런데 이 법을 통과하는데 1년 반이 걸렸는데 한전에서 국장들이 날라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런 걸 왜 하냐. 아주 기맥힌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저 전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법을 통과하면서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는 꽤 의미 있는 생산적인 법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법 때문에 상도 받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바라보면서 야,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우리 이 지구의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이거를 잘만 쓰게 되면 그리드도 필요 없이 뭔가 독자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부터 선빌리지 포럼이라고 하늘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왜? 하늘에서 내려있는 에너지의 양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자연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돈 주고 살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그죠? 이 생명체가 다 자연으로부터 얻고 살다 가야지 이게 정상인 거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마침 또 제가 부동산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메일 리스트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관련된 분들만. 그래서 요소 뭐 물을 공부하시는 분, 또 뭐 채소 텃밭을 공부하시는 분, 하여튼 뭐 아주 여러분들이 계세요. 또 물에서 수소를 마치 식물처럼 분해하는 분, 남기태 교수라고 서울대 남기태 교수. 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굉장히 활용하는 뭐 한무영 교수님,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도시라는 것은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이 도시가 우리한테 주는 뭐랄까 피해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성인이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출근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주거지역이라는 데서 자야 되고 상업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공장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조닝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그 왜 한 거냐 이 조닝을. 근데 그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도 잘 안 물어봐.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자, 이 도시의 이 화려한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공급받고 있냐 이게. 자체적으로 이거 공급받습니까? 저기 울진. 뭐 충청도 서울에는 서울 근처에 뭐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물은 팔당에서 가죠. 팔당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팔당 잘못되면 실제로 팔당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 그 상수 시설이 한 30%는 누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상수에 관련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 묻혀있는 이 상수가 어디서 새는지, 그리고 옛날에 묻어놓은 건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막 합니다. 지역에서.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만 그 사람들을 만났어. 공동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그렇고 국회의원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한 번도 동네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누가 시의원인지도 잘 몰라.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그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거주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안 돼. 그 다음에 뭐 공해,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하철을 만들고 도로를 깔아.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도시의 이름이 시티입니다. 시티. 약간 브랜딩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CYTI라는 도시를 SITI라는 도시로 바꿉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아실현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자아실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죠? 자기 엘리먼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골프를 하려면 골프를 10년 동안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해야지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 연습을 무지무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어지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내 엘리먼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내 달란트는 투자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거예요, 생활을. 근데 생활이 안정이 되냐?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거예요. 물론 답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베이직 인컴 개런티 해서 청년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어찌됐건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일과 공동체를 갖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티라는 도시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베이직. 이게 바로 기초생활을 최소화의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반 베이직. 도시의 기능은 내재할 수 있다. 법이 못하게 하는 거지. 5G가 되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광주 과학기술원을 전 세계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노마 대학처럼. 그죠? 얼마든지 지역을 벗어나서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광주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기능을 내재화해야 된다. 세 번째는 컬처 베이직. 이 도시가 지향하는 자아실현 공동체로서 도시가 지향하는 색깔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도시를 만듭시다 하는 거고, 제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왔냐면 스마트폰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만진 컴퓨터는 이따만한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게 미니 컴퓨터야. 그럼 이 CPU가 본사에 딱 있으면 나머지 지점에서 뭐예요? 더미 터미널이 이 본사 CPU한테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CPU가 이를 처리해서 더미 터미널한테 보내준 게 옛날 메인프레임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PC가 나오고 나서 PC가 처음에는 뭐 장난감 같았지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 커넥션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인프레임이 다 사라진 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예? IBM이 원래 메인프레임을 팔던 회사잖아요. 지금 다 어디가 없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류가 PC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컴퓨팅 파워를 메인프레임이 감당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감당 못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해보시면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파워가 옛날에 내가 2억에 팔던 그 기계보다 엄청나게 좋은 기계를 지금 거의 뭐 공짜 아니면 100만 원에 쓰고 있는 거거든. 이것이 지금 수억 대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컴퓨팅 파워를 메인프레임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컴퓨팅 파워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다. 미루어 짐작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도시는 어떠냐? 지금의 이 도시 구조, 서울과 같은 도시, 광주와 같은 이 도시 구조로 인구 70억이, 우리 인류가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인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인도네시아 수도의 도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막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 계속 확장을 해. 근데 확장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메인프레임 컴퓨터 CPU에다가 더미 터미널을 덕지덕지 다른 거예요. 과연 이걸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을 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준 그림인데 이게 지금 PDF라서 좀 저건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집이 이 주변을 보시면 만약에 이 태양광이 없으면 저 집은 아무 짝도 쓸모없는 집이에요. 저기 누가 살아요, 저기. 근데 태양광이 있어. 그래서 태양광에 있는 에너지를 ESS에 담아.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모터를 돌려. 그래서 물이 확보되니까 농사도 지어. 여기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단톡방에서
별짓을 다 한다. 공부도 할 수 있다. 이게 PC 첫 번째 버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집이, 하나의 거주 공간이 이런 컨셉으로 디벨롭이 된다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디벨롭이 가능한 거예요. 카자하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만 잘 된다면. 그죠? 그 이미 뭐 몽고 같은 데는 이제 태양광을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디오피아에 제안한 그 호프 빌리지라는 컨셉의 마을입니다, 이게. 이게 동영상 돌아가나? 아, 이게 PDF지, 참.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렸는데. 내가 파워포인트 안 드리고 PDF를 드렸나? 아무튼,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데. 자, 이 회사가 컨테이너에다가 위에는 태양광을 얻고 컨테이너 내에다가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을 집어넣은 컨테이너도 있고 비오는 컨테이너도 있고 뭐 등등등을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를 조합해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지금 물을 정수하는 그 컨테이너를 지금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게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야 수출이 쉽다 해서 컨테이너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집도 있고 이 마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디벨롭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어설플 수 있어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설플 수 있어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S 같은 것이 잘 된다 그러면 각 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잘 교환해서 씁니다. 이게 스마트 그리드죠. 이미 이거는 이제 호주 같은 데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잉여 가치를 교환합니다. 마을 단위로. 그럼 이게 막말로 해서 에너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이 없는 거예요. 중앙이 없는 디센트럴라이즈된 구조의 도시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 제로 베이직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에너지, 식량, 쓰레기 처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쓰레기 처리.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을 거의 제로화 하자는 거예요. 자, 물, 에너지 가능하면 제로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리어블 코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이 여러분들 쓰레기라는 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분리수거 하는데 이게 들어가서 광주시에 쓰레기를 다 갖다 모아놓으면 분리수거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잘 처리하면 완전히 자원화될 수 있는데 이걸 모아서 처리하려니까 이게 안 타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하고 그 태우려고 별 난리를 치고 그러다 가스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든 뭐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디자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크게 하려니까 힘든데 만약에 광주 저 대학 캠퍼스만 그렇게 만들어 본다 그러면 새롭게 이걸 디자인하는 거죠. 새롭게. 뭐 그 스마트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텃밭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거는 그 밀라노 엑스포에 가서 독일관에 갔는데 1층에는 뭐 독일관에서 그 식물이 뭐 전기도 만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이런 것도 보여줬는데 2층에 딱 올라가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밀라노 엑스포에 저런 걸 갖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장한테 물어봤어요. 아,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전시할 생각을 했냐. 그때 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일은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야채를 재배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래서 이 문화를 전 세계가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 아파트 저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빌라의 그 구석구석을 보니까 이거 갖다 놓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걸 갖다 놓고 동네 아줌마들이 저거 채소를 가꾸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나눠서 또 먹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를 그 독일 사람들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상추 같은 거 심어 놓으면 그냥 진짜 처차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추 같은 게. 그리고 이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펌프를 했는데 펌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 하얀 게 뭐냐면 디젤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줄게 든다는 거죠. 초기 투자비는 저 태양광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회사 제품인데 워터젠이라고 이 대기 중에 이 습도 있잖아요. 이걸 물로 만드는 회사예요. 저 회사는 파이프를 없애는 게 목표래. 그래가지고 습도가 60% 정도만 되면 60%만 되면 하루에 3,000리터를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저게. 그래서 저걸 그냥 옥상에다 갖다 놓으면 대기 중에 습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물을, 그러니까 뭐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반 베이직은 뭐 여러분들 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미네르바 스쿨. 아시죠? 이 미네르바 스쿨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말 안 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 안 하는 애들한테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학교는 뭘 체크하냐? 이 동영상을 계속 리코딩을 하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그냥 동영상을 리코딩해서. 근데 이 학교가 합격률이 1.9%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하버드보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가 됐어요. 얼마 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학비도 싸. 하여튼 학비도 싸.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학교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 아니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왜 기숙사 생활을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숙사가 학교 캠퍼스가 없으니까 기숙사가 뉴욕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각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마다 뭐 연마다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 기숙사를. 기숙사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습득하면서 수업 시간이 되면 뭐 스타벅스가 됐든 지방이 됐든 어디 가서 컴퓨터 틀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예요. 자, 이런 식의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 딸이 지금 대구 사이버대학에 무슨 뭐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하다가 지금 와서 다니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꼭 모여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 무지무지 긴장하고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다 마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나만 보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전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병원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님비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똑똑만 하지 인사이트가 있다면 왜 대한민국만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이 의사들이 전 세계 환자들을 다 내 환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팔려가요. 중국에서 성형외과에서도 막 500명씩 지금 데려갑니다. 한국에서 지금 의사들이 안 되니까. 한심한 거예요. IT 기술도 있고, 의료 기술도 있고, 똑똑한 애들이 다 의사하면서 그 많은 병원들,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병원이 후져가지고, 거기 부자들은 병 났다 그러면 무조건 싱가포르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그럼 한국에서 그런, 베트남 같은 데다가 원격 병원 만들어 놓고, 훌륭한 의사들은 서울에 있지만, 인턴들이 가서 치료하면서 뭐 하면 원격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전 세계 병원을 다 섞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런 병원이, 뭐 지리산 꼴짝에만에 저런 병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런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마을에,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많아. 그리고 생활비는 엄청나게 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컬처 베이직. 비즈니스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독자적인 기업들이 입주하는 회사 사무실보다 공유 오피스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유 오피스가 왜 활성화됩니까? 옛날에는 리멤버라는 게 없으니까 비서를 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도 리멤버로 다 명함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래. 요새는 20대든 30대든 다 사장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사장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그 중에 젊은 사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아, 쟤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하는 친구는 자기처럼 사장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 저도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아까 그 미사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표 2명, 그 한국에 있는 대표 지금 3명, 또 중국 통에 있는 대표 1명, 뭐 이래가지고, 6, 7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저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돈 안 내. 만든 다음에 같이 쉐어리 하자. 이런 구조가 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품앗입니다. 품앗이. 우리나라가 했던 품앗이. 아까 우리가 포카놀이 하는데 칩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 화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서 그런 칩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판돈이 많아지면 두 팀도 재밌게 놀 수 있잖아. 그래서 판돈이라는 게 중요해, 대안화폐가. 그리고 그 대안화폐를 통해서 적어도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서로가 품앗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박사 한 분이 옥스퍼드에 가서 지금 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그 리타이어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대요. 정교하대. 우리는 그저 할 게 그런 게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가서 청소나 하고 담배꽁초나 주스라고 그러고 돈 주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너러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의 에코노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어도 어너러블하게 뭐 포인트를 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또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코노미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도 굉장히 바쁜 거야. 할 일이 그렇게 많대. 그걸 디벨롭을 해놓은 거지. 아주 정교하게 그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정교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네에 푸드코트를 만들어 놓고 어느 집에 어제 잔치했어. 음식이 많이 남았어. 그럼 그 푸드코트의 주방을 빌려서 오늘 제가 쏩니다. 그러고 요리해서 동네 아저씨들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와서 밥을 해. 그리고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그냥 밥을 먹고 가는 거야. 그리고 코인을 주고. 뭐 그런 동네, 그건 지금 국내에서 좀 실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동네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가 좀 잘 디자인되어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쉐어링이 가능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잡고, 목적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디벨롭 하잖아요.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많은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동네 애들끼리 싸우고 뭐 형 동생 하면서 무동네 아랫동네 싸우고 하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저녁이 니엇니엇 때문에 엄마들이 다 불러요. 개똥아, 소똥아, 밥 먹어라 이러고 다 데리고 들어가. 근데 개똥이 엄마가 오늘 없는 거야. 그 소똥이 엄마한테 부탁해. 야, 우리 개똥이 밥 좀 먹여라. 소똥, 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그 데려가서 밥 먹이고. 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별나게 뭐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크느냐?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이 어머니가 지금 동네, 은퇴하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워크 스페이스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동네.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일하고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애도 보다가 직주근접이 돼야 된다 이게. 직주근접이. 다이닝도 같이 하고. 이런 벼룩시장 같은 것도 이런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뭐 메이커스 랩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이커스 랩이라는 게 뭘 만들어내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스스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게 안 돼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도시를 우리는 시티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시티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티라는 것은 굉장히 색깔 있는 도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뭐 양양 같은 데 가서, 양양은 지금 그 서퍼들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양양입니다. 그래서 양양 군청에다가 그 양양의 양양의 그 하조대인가? 아니, 하조대가 아니고 양양 하여튼 그 해변가에 솔밭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나오면 그 솔밭인데 그 솔밭이 군 땅이에요, 군 땅. 그래서 군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죠. 여기를
분양을 때리지 말고 여기다가 앵커 퍼실리티를 집어넣어라. 가장 서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앵커 퍼실리티를 그 구분단에다 집어넣고, 그럼 그 앵커 퍼실리티가 있는 한은 거기는 서퍼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퍼들이 거기 몰려와야 돼. 다른 어떤 곳보다 거기 가면 편리하고 좋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돼. 그럼 가족들도 끌고 올 수 있어. 그럼 그 배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서퍼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영국인 마을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왜 그게 실패할까요? 영국인들이 가서 처음에는 좋아. 근데 애는 어떡하고 와이프는 어떻게? 거기 학교가 있어, 병원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PC처럼 스마트폰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컴팩트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극대화되겠죠. 아직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디얼 차원에서. CT가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그러면 CT가 확산되면 지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확산화되고 기초생활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품앗이라든가 대안화폐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여기 들어가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가 있고, 그러면 이런 도시가 많아지면 인류 문명이 지성사회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기술들이 다 이걸로 모디피케이션 돼야 돼요. 이 모디피케이션 되면 시장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그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구성원이 사는 도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그냥 여기는 뭐 블록체인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구성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 개발하는 사람들은 저런 건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거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거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냥 가진 미사력은 다 갖다 붙여서 스마트 시티네 삶을 어쩌나 하지만 사실 결국은 뭐냐? 팔고 나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팔고 나가면. 근데 진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도시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다음 기초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 스마트 휴먼 시티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이 많은 기기들 뭐 전화기도 있고 팩스도 있고 뭐 여러분 내비게이터도 있고 비디오 카메라도 있고 모든 기기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스마트폰에 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앱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교통, 안전, 환경, 물, 복지, 문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에. 근데 이 많은 일들이 하나의 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앱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게, 이 가로등에 지금 LED 전구가 달려있고 여기에 와이파이가 달려있고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풍력 발전기를 올려놔. 아까 여기 있대요. 풍력 발전기를 올리면 여기 전기를 생산해. 그리고 여기 ESS가 있고 여긴 또 주유소처럼 여기 차지하는 것도 있고, 만약 이런 스마트 가로등이 쭉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수많은 IoT 센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여기 쓰려면 어떻게 돼? 수도 파이프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집은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IoT 센서 하나 달면 되는 거야. 돈 별로 비싸지 않아. IoT 센서가 딱 달면 이 IoT 센서가 던지는 데이터를 이 가로등이 받던 아니면 IP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 건물의 이 방에서 온도가 1도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등등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다 파이프를 넣어야 돼? 수도 파이프를? 감지하는 순간에 이 OS에 있는 이 탭이 조치를 합니다. 1도가 넘어갔어. 그럼 관제실에 빠르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저 스마트폰 유저들한테 바로 워닝을 때려가지고 어느 강의실이 지금 1도가 올라갔다. 조치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 하나 가지고 도시의 상당한 인프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앱처럼. 그러면 기존의 도시가 뭐 가스, 물, 전기 다 따로, 쓰레기 다 따로 다 법에 의해서 다 통제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비디오 카메라 스마트하게 만들고 내비게이터 스마트하게 만들고 카메라 스마트하게 만들고 이거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시티 만든 게 다 이거예요. 왜? 법을 안 바꿨으니까. 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기네 시스템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게 스마트 시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의 이 노하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만든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싹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봐요. 가스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치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도시 인프라가 나올 건지. 이게 지금 뒤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빼먹었는데 아까 이 가로등에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봤잖아요.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을 가지고 어떤 일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싸움이 났다고 바로 알립니다. 쓰러지면 사람이 쓰러졌다고 바로 알려요. 다리 위에 자살하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살하는 사람 올라갔다가 알립니다. 이건 리얼이에요, 리얼. 한강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사람이 딱 올라가. 그게 바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바로 경고가 납니다. 사람이 자살하려고 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마포 북단에서 150m 지점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관제실에서 150m 지점에 지금 자살할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드를 쳐가지고 밑에서 배 두 대가 150m 지점에서 가드를 치고 그물을 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4명을 구했어요. 4명을 구했다고. 그리고 이 영상 카메라가 안개가 끼면 안개도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으면 여기 물건이 있던 게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없던 게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을 그어놓고 지나가면 카운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이 다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 다 있어. 블랙박스 필요 없는 거예요. 사고 나면 가로등이 딱 사고 난 걸 아는 거야. 지금 사고 났어. 그럼 옆에 있는 가로등한테 야, 지금부터 5분 전서부터의 영상을 다 캐치업해서 관제실로 보내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 센서하고 이 카메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앱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 돼. 앱 하나. 이게 스마트다 이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그 사람들도 두고 나간다고 난리치니까 좀 늦어지겠지. 그렇지만 간다 이게 글로. 누가 먼저 가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누가 먼저 가느냐. 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유해서 그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블록체인 하는 회사가 지금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하나 달랏이라는 그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을 작년 7월 24일 날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의 호찌민에서 200km 북동쪽으로 올라가 있는 1500고지의 아주 아름다운 그 휴양 도시입니다. 1년에 한 650만의 젊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오는 신혼여행지예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평창 같은 데인데 1500고지다 보니까 온도가 한 20도 전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 이런 거 없어. 미세먼지가 없어, 미세먼지가. 커피, 꽃, 야채 산지야. 음식 너무 좋아, 음식 너무 좋아. 여기가 호치민인데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나트랑이라는 데. 다낭은 여기고. 남쪽인데 온도가 좋죠. 덥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다 소나무야. 작년 1월 3일 날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살고 싶다. 말년에 여기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날씨가 좋은데 여기 보세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뱅콕 다 더운 나라야. 다 더운데 여기는 시원해.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 가서 why 실리콘밸리 그러면 넘버 1 웨더예요. why 실리콘밸리 넘버 1 웨더. 넘버 2 엔터테인먼트. 2시간 안에 스키도 탈 수 있고 해양 스포츠도 하고 골프도 즐길 수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다. 넘버 3가 스탠포드야.
날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달라? 날씨 기가 막혀.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여기 가운데가 요 당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시장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1월 초예요. 가서 야 여기 살고 싶다. 그때 오지 말래. 여기 사는 필요 없다고.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성장하고 만나고 뭐 이래서 작년에 제가 5번을 가고요. 저분들이 한 번 오고 6번을 만났고 올해 1월 달에 우리 감정평가 학회에서 학술대화로 1월 달에 갔고 2월 달에는 또 블록체인 하는 또 멤버들이 또 갔었고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이 땅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업비트 대표예요. 업비트. 그래서 이 도시에 그리고 이제 2월 말인가 3월 달에 베트남에 성장하고 다 또 한국에 왔어요.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 케어하느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냐?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300만 평. 이 도시에 자, 아까 제 컨셉대로 컬처 베이직. 컬처 베이직은 뭐냐? 이 도시는 블록체인 도시가 돼야 된다. 왜? 블록체인은 노마드예요. 돈을 하늘에서 벌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돼. 그러면 날씨 좋고 여러분 같으면 미세먼지 없고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면 땡큐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네 젊은이들은 왜 저임금 일만 해야 되냐. 고급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자. 그래서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달랏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만들면 월 2,000불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여러분은 그게 무슨 최저임금일지 몰라도 지금 베트남 젊은이들은 그냥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배, 10배 정도 받는 겁니다. 2,000불이면. 거기 지금 인구가 1억입니다. 베트남이. 평균 연령이 25세, 26세.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이걸 추구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자아실현 욕구가 아니고. 눈이 빠락빠락 돌아갑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판교에 R&D 센터 만들어 놓고 다낭에 만들어 놨다가 판교를 접더라고요. 판교를. 퍼포먼스가 안 나온대요. 비싸기만 하고. 가성비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베트남 젊은이들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캠퍼스를 만들면 애들을 베트남 전역에서 아니 뭐 전 세계에서 끌고 와서 키우자. 교수료는 우리가 다 파견할게. 교수가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국립대 교수가. 거기 교수를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교수를 보낼게.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 2,000불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 엔지니어 수준이 되면 한국에서 기업들이 갑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아까 내가 뭐 블록체인 메신저, 크로스체인 이거 다 지금 누가 개발하는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수입해오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을.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2,000불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모은다면 달랏은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3년만 키웁시다. 우리가 교수 비용은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 평의 호텔,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병원. 아주 고급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노이, 호치민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사람들을 달랏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병원 있고 국제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 국제학교를 우리가 유치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도시 인프라는 제로베이직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인데 매출 계획이 경으로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매출 계획을 보고 자기가 조짜리 매출은 봤는데 경짜리 매출 계획은 처음 봤대. 그게 뭐 하는 회사냐면 도로를 만드는데 흙을 파잖아요. 그 흙에다가 친환경 소재를 넣으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깔고 다녀요. 근데 이런 나라 가서 이제 도로를 까는데 돈을 안 받아. 20년 동안 받아. 20년. 돈을.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우리가 깔아줄게. 근데 도시를 만들면 6%가 도로랍니다. 6%.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지. 그 도로 비용이 얼마예요? 40%가 40%밖에 안 들고 공기도 엄청나게 줄 거 아니에요. 뭐 가져오는 게 없으니까 그 흙 가지고 만드니까.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다 써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도시를.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이미지 컷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시작이에요. 아직 뭐 돈도 없고 그냥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다 쓰고 싶으냐? 북한에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북한이 만약에 문이 열려요. 북한이 문이 열리면 거기에 지금 뭐 철도를 놓네 어쩌네 그러는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철도를 놓는데요. 아니, 드릴도 전기가 있어야 드릴을 쓸 거 아닙니까? 삽질하면서 지금 철도를 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 있냐? 아직은 없어요. 왜 캐도를 짓다 말하냐? 그리드가 다 달라요. 그리드가 낡았어. 캐도에서 발전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가서 철도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태양광 갖다 놓고 만약에 뭐 배터리가 좀 작아 그러면 선풍기 틀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불 켜고 공부하고 그러다 배터리 좀 많아지고 태양광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선풍기 틀고 좀 더 많아지면 에어컨 틀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로 서로 밸런싱해서 쓰고 그러면서 또 발전소에서 기저발전 또 넣어주고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도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제가 국회 있을 때 IT 총회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의원들한테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지어달라고 그러죠. 아까 그 이디오피아 간 그런 것들. 에? 당장 지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4월 18일 날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제가 두 가지 협회를 만든 건데 하나는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뭐 저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가 뭐냐? 스마트 관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다 모여라. 같이 연합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4월 18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하려고 30개 회사 정도 모이려고 했다가 190개 회사가 오는 바람에 바로 총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칭이 됐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컨셉이에요. 자, 난타라는 공연 보신 분? 네. 자, 보세요. 난타가 언제 시작했어? 1997년에 시작했어요. 송승환 선배가 저를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뭐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펀딩하는데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97년에 시작해서 지금 20년 동안 난타는 계속 양파를 썰고 있는 거예요. 당근을 썰고 있는 거예요. 네? 몇 팀이 거의 수십 개 팀이 전 세계를 나가서 만여 차례 58개국에 314개 도시에 가서 양파를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난타를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겁니다. 왜? 제가 국회 있을 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당 간사. 우리나라는요, 창조경제가 안 돼. 이 난타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큰 틀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실장이라는 사람이 400조, 400조 정도 되는 예산을 전부 짜게 놨어요. 이렇게. 다 잘게 썰어놨어요. 그리고 이 잘게 썰어진 예산을 다 빨대를 꽂고 다 가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난타라는 하나의 공연을 만들었는데 이 공연을 만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큰 틀의 전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전략을 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회 내에도 없고 정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예산을 뺏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수한 공무원은 누구냐? 그 예산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야. 아, 칭찬받아. 영업을 잘했다. 예산 많이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 9월 막 10월만 되면 예산실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이야. 국회의원도 다 거기 가서 우리 예산 좀 주세요. 다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난타를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썰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데 이 난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국회 있을 때 핀란드를 갔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정의아 국회의장께서 야, 우리 미래 인사이트를 좀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아, 저하고 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 하러 갔어요. 핀란드를 갔더니 핀란드는 어떻게 되냐? 거기는 내각제잖아요. 그냥 작아요. 한 500만 되는 뭐 한 도밖에 안 돼요, 우리. 근데 거기에는 미래위원회가 있어요. 미래위원회에서
15년 핀란드의 15년 그 퓨처 포사이트라고 그래. 포사이트 리포트를 만들어. 근데 이 포사이트 리포트를 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의원 그 시트라라는 이 몇 조짜리 펀드를 갖고 있는 연구단체가 있어. 근데 이 연구단체의 원장을 국회가 임명해. 국회가. 그래서 이제 그 아젠다를 줍니다. 그럼 이 시트라는 연구단체가 핀란드의 15년 그 미래의 포사이트 그 리포트를 정부하고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됐어요. 수상이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5년 앞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뭐랄까 가이드라인을 항상 수정하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포사이트 서머리가 기준이에요. 자기들 전략이 있잖아요. 자기들 정책. 근데 이 포사이트 서머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가. 되게 부럽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되게 부러웠어. 그런데 한편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핀란드가 갖고 있는 산업이라는 게 4개밖에 없어. 임업, IT, 또 뭐더라 하여튼 4개밖에 없어. 산업이 4개야. 그러니까 현악 사중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찌고 돌려봐야. 현악 사중주야. 그러면서 우리를 봤어. 완전히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대한민국이 이 70년 동안에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동차부터 IT, 반도체, 거기에 화학, 중화학.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도시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두바이에 신도시를 만들어. 다 수입해야 돼. 한국에서 만들어. 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야, 우리는 오케스트라, 오페라를 만들 훌륭한 단원들이 다 있는 거야, 여기.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첼리스트도 있고, 다 있어. 뭐가 없어? 오페라가 없어. 환장하는 거지. 이 난타가 없는 거야, 난타가. 이걸 아무도 안 만들어. 전부 지 것만 봐, 지 것만. 그리고 싸우고 앉았어. 에? 인사이트라는 거는, 적어도 정치인의 인사이트라는 것은 둘이 합쳐서 둘이 세 떼고 네 떼게 비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 비전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곧 닥친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버지 세대는 뭐 했어? 할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우리를 굶주리면서 벗어나겠잖아. 우리 영어 공부도 시키고 세계 나가서 공부시켰잖아. 아버지 세대는 뭐 했어? 우리한테 뭐 물려준 거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했냐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 나는 임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니들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내가 공부했잖아. 그 직장이 살아있을 거냐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티를. 새로운 도시 컨셉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 컨셉을 세일즈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십 개의 업체가 같이 들어가요. 이번에 5월 28일 날 우리가 달랏을 갑니다. 왜? 달랏의 스마트 가로등을 2만 대를 설치해요. 한 회사가. 그래서 그 2만 대 설치하는 가로등에다가 여기 아직 OS 없어. 여기 아직 풍력 발전이 안 달렸어. 붙이자 이거야. 붙이자 이거야. 훨씬 스마트하게 만들자고. IoT 센서 집어넣고 이거를 가서 가르쳐 주자 이거야. 달랏 정부에다가. 야, 너희 스마트 가로등 2만 대 지금 설치하잖아. 설치하는데 요거 더 붙이면 요것도 돼. 쓰레기 관리도 되고 치안도 할 수 있어. 요거 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다 파악할 수 있어. 이 기술을 갖다 보여주자 이거야. 그럼 같이 갖고 들어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카자흐에서도 우리 한번 갑시다. 말레이시아도 한번 와라. 이러고 이제 있어요. 그럼 뭐야? 시티라는 컨셉을 팔아야 돼. 너희 이 컨셉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여기 관련된 기술 다 가져갈게. 이렇게 세일즈를 해야지 시티가 커질 거 아닙니까? 시티가 커지면 나중에 뭐까지 할 수 있어요? 표준을 만드는 거야. 시티 표준을. 시티 안에서는 220V가 아니고 DC 24V로 통일. 시티 안에는 24V DC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가전제품이 24V로 다 바뀌어.
그런 스탠다드제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도시를 팔자는 거죠. 난타 팔듯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이 시티를 우리가 확산한다는 건 뭐예요?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구를 이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미세먼지 줄이자는 거예요. 탄소 줄이자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예? 이게 숫자가 이게 안 나와서 내가 못했어. 아무튼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열을 내냐? 여러분들이 리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왜 내가 열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리더고,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을 받는 거예요. 예?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도 좋아요. 개인적인 것도 좋고. 질의응답은 마이크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마워요. 마이크? 아, 그 마이크 준다고? 네. 하세요. 마이크를 줘야 손 들어요. 혼을 내서 그런가, 왜?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일단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랜드, 캐피탈, 노동 이런 게 필요한데 랜드는 있는 것 같고 노동도 이제 노동 인력이 젊은 인력이 풍부하게 있고 그래서 좋고 그리고 우리 기술이 들어가니까 예. 또 세리스파이가 될 것 같은데 자본, 네. 자본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협회가 추진 중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 효과가 나와야 확산도 여기저기가 이제 시킬 텐데 네. 전 세계로 네.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이제 돈 이런 거를 좀 이제 떠난 삶입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직도 돈이 부족하고 살기가 그렇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한 생각은 많이 이제 접었죠.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뭐냐? 시티가 확산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제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를 만들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뭐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서 잘 돈을 버십시오라고 던져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데 돈들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투자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건물 지면 임대가 나가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요새는 공실, 명동에도 공실이고 강남에도 공실이 있어. 그러니까 공실을 어떻게 해? 그거를 이제 그 건물주가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런 방식도 생기고 그냥 스팟으로 빌려주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뭐 보험회사나 이런 연기금이나 큰 펀드도 그냥 단숨에 먹는 게 아니고 롱텀으로 렌트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펀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년을 렌트를 주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딱 해서 돈을 팍 벌어가려면 시장을 잘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가 렌트비를 계속 일정 수익을 얻어가려면 메인터넌스비가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컨셉을 가진 펀드들하고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게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스타디를. 그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요새는 또 정부가 그 해외 스마트 시티에 피지빌리티 스터디 하는 자금을 또 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금을 만들어서 FS를 하고 FS가 잘 끝나면 또 정부가 또 돈을 내주는 것도 또 있어요. 일부를. 그러면 또 FI는 또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달라스에 저거를 제가 해서 뭐 떼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줄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가 인류 문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의 형태라고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어났다, 한민족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군이 요 다음, 왜냐면 봐봐요. 양적 팽창을 하다가 이제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쓰고 있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한민족이 70년을 살아왔지만 이 70년 동안에 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 과정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인디아 옆에 있는 나라가 뭐죠? 인도 옆에? 파키스탄에 어떤 분이 파키스탄에 네슬레하고 비즈니스가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슬레 우유 공급권을 자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네슬레가 우유를 어떻게 공급하냐면 각 집에서 2마리, 3마리 키우는 애들을 이렇게 손으로 젖자가지고 그거를 네슬레가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낙농 대규모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고 네슬레가 그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손으로 짜던 사람을 지금의 그 현대적 낙농으로 트랜스포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면 되지 왜 자꾸 한국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낙농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이렇게 젖을 짜다가 현대적 낙농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냥 너무나 단기간에 손으로 젖을 짜다가 현대적 낙농을 하고 있는, 한 세대에 그걸 다 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야 그 젖짜는 사람을 현대적 낙농을 이걸 트랜스포 시키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미 그냥 딱 꼽아서 젖을 짜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뭐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비난도 하고 욕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어요. 창업 국가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인프라가 정말 별로예요.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도 인프라가 별로예요. 우리만큼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가 없어요. 그 외국에서 우리 카자흐에서 오신 분들 한번 그렇잖아요? 인프라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인프라. 그 다음에 민주화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욕을 하고 난리치고 가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피를 흘린 그 양으로 보자면 아주 최소의 피를 흘려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찍도 바뀌고. 예? 딴 나라 보세요. 그게 쉽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 이 노하우를 전부 집약을 해서 이 시티라는 새로운 주거 환경, 이건 뭐 인류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북한에 먼저 깔아서 모델 국가를 만들고 그러면 이 한반도가 차기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지. 그리고 전 세계로 이걸 확산시키고 그래서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빨리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머리를 아주 최대한 극대로 돌려서 그 해답을 찾아야죠. 그게 화성이 될지 인류가 500년 사는 것이 될지 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치를 끄집어내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되고 이거 하다 죽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 죽기 전에 할 게 생겼다고. 또 얘기하세요. 네. 네. 이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국중앙통신연구원의 오승원인데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공감이 뭐 100%
법적으로 촉구되는 내용이라서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집어서 좀 이렇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거는 이게 실현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말하는 이제 하이 클래스 있는 사람들의 네. 힘이 필요할 건데 네. 지금 이제 저희 나라를 보면 뭐 아까도 지적하셨긴 했지만 저희 뭐 여기 있는 디스트 학생뿐만 아니라 진짜 뭐 석박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말아보면 거의 도전 정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공무원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오피니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에 보면 뭐 국회에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진짜 빨대 뽑아서 어떤 그 사업비가 어디 있는지 과시비가 어디 있는지 뭐 자기 지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생각들만 꺾고 뭉쳐있는 사람이 대반이어서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긴 한데 장벽이 많이 부딪히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네, 네. 동네 뭐 가깝게 동네 아줌을 만나면 뭐 그냥 학원 정보를 나누고 있지. 진짜 아까 말씀한 개인의 엘리먼트를 건드리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회도 경험하시고 지금 사업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많은 이 난제들이 과연 지금 저런 기술들은 저는 뭐 IT 하는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도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젊은 세대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사고를 네. 바뀌고 어떤 통찰을 갖게 할 거냐고 그 철학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부재되어 있다는 게 참 큰 문제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세 벤처협회라는 것이 당시에 과학원 출신의 이민아 회장이 그 당시에 아마 한 40쯤 됐을 것 같고 그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의 휴맥스 변대규 뭐 장흥순 뭐 이런 양반들이 35 전후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고 이제 국가에다 대고 계속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 들어준 거죠. 사실 만들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이제 그 크라이시스가 온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불이 쫙 켜져 있는데 비상구 보세요? 비상구가 안 보인다고요. 불이 딱 꺼지면 비상구가 보입니다. 이 트랜지션 시기, 지금이 이 트랜지션 시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보화 혁명이 20년 동안 진행돼 왔고,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지성사회로 가는 아주 사회적 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근데 이 사회로 그러니까 진입하려면 이렇게 쇼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건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됐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어요. 저는 뭐 좋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좋아질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완전히 이게 뭐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보수도 이제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좌쪽 이제 두들겨 맞을 때가 됐구나. 자, 양쪽이 다 두들겨 맞으면 이제 불이 빡 꺼질 겁니다. 불이 꺼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아요. 그 비상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저 비상구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고. 근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블록체인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젊지만 과거에 그 제 30대 때의 그 벤처 기업가들을 보는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정부나 과거 우리 보수 정부나 이제 이 패러다임으로 이 상식으로 축구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로봇가 축구를 하자고 달가드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람 가지고 축구한다고 싸우고 앉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면 뭐 내년도 선거일 수도 있고 뭐 몇 년 안에 그렇게 돼야 또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자꾸 이 젊은 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이 에너지가
굉장히 확 쏠리는 것 같아도 항상 중심에서 기우뚱기우뚱해도 항상 이 중심을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번에도 뭐 기우뚱하지만 또 중심을 잡아서 앞으로 저는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다른 건 우리 학생들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들어서 왜? 예? 질문하세요. 뭐든 좋아. 예? 왜? 응? 그리고 저 혹시 이거는 제가 이제 에너지 쪽을 하다 보니까 저도 원자력 발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 폐로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 정부가 그게 지금 그러니까 투두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자력을 나쁘지. 사고 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멈춰놓는데 얼마를 멈춰놨냐면 9기가와트를 멈춰놨습니다. 9기가. 근데 이 전력은 말이죠. 기저발전이 있고 첨도발전이 있어요. 기저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24시간 계속되는 전기예요. 이 전기는 220V로 항상 전 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저발전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저발전은 계속되는 그 기저발전이 뭐야? 원자력, 수력이에요. 근데 그걸 멈춰놨어요. 그걸 멈춰놓으니까 기저발전의 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첨도발전이 이걸 커버해야 돼. 근데 첨도발전은 비싸요. LNG. 석탄은 뭐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석탄도 또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LNG인데 LNG는 비싸요. 거의 지금 단가로 보자면 원자력이 한 4배 정도 비싸요. 그럼 그 첨도발전을 가지고 지금 이 기저발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이런 게 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첨도발전을 제거하다가 보면 점점 제거하다 보면 원자력도 언젠가는 이게 태양광으로 다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차분하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섹시하게 간단 말이에요. 예? 정책을 너무 섹시하게 가져간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원자력 부분에는 이게 야 그럼 너 원자력 찬성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찬성 안 해요. 나도 영화 봤어요. 원자력 터지는 영화 봤다고. 예? 찬성 안 합니다. 그렇지만 찬성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교통사고 난다고 차 안 돌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 그래갖고 짓던 것도 멈춰놨어요 지금. 짓던 것도 멈춰놓고 쓰던 것도 멈춰놓고 다른 걸로 지금 대체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럼 그대로 그냥 멈춰서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거 그냥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에너지 얘기해서 네. 님이 저쪽 법을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수혜자는 그쪽 과제 좀 하고 있고, 네네. 이번에 이제 표준화 과제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산업계 쪽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민 대안 쪽 예, 안 되죠. 예. 근데 그쪽 제가 지금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산업 대안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경제 규모가 발생했지만 사실 국민 대안을 한 4, 5년 이렇게 시범 서비스 해본 거 보면 아주 미비하거나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전 쪽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회사 본인은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인코어드라는 회사가 저 계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투자도 못 받고 찬밥 대우 받다가 소로스가 투자하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그걸 깔고 있거든요. 그럼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그걸 까는 이유는 DB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DR만 갖고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지금 같이 애드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걸 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IT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걸 모으면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블록체인 어차피 수업이니까 관련해서 잠깐만. 네. 지금 수요 그 가상 발전 사업자라는 그 지금 한 30개, 21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해보면 그 영역이 또 블록체인이라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인가요? 앞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떤 권력도 기술을 이긴 권력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 앞에서 깃발 들고서 차 지나갑니다. 그리고 깃발 들고 깃발 든 사람 속도에 맞춰서 차가 뒤로 다녔다고. 왜냐면 그 우마차 협회가 반대를 해가지고. 예, 처음에. 그러다가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블록체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천조의 돈이 10% 20%의 수수료를 내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0.5%를 내자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불법으로 쓰던 어쨌든 간에 막 하겠죠. 하다 보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그게 이 생활에 들어올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금융뿐만 아니고 이게 뭐 리저라든가 지금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응용해야 될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증권 예탁원 뭐 내가 볼 때는 저 코스닥 이런 데도 이미 엄청난 스타디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SEC가 블록체인 쪽의 팔리시를 좀 세팅을 해서 자 미국은 이제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지금 기득권들의 어떤 저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리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디센트럴라이즈 돼가서 P2P로 뭐 이게 아니고 여기도 트러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왜? 옛날에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상대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는데 국가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어디 있는 누구하고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 이제 또 다른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 특강 시작할 때는 Development of Society 그 중에서 뭐 New Economic System 아니면 Intellectual Society만 이제 그 레벨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 지능 가치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책 하나 읽고 있는데 니콜라스 탈립 안티프레이저 그래서 그 책에서는 설명해요. 왜 옛날에는 하나 도시가 힘이 많고 국가처럼 이렇게 도시가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롬 아니면 뭐 그리크에서 큰 그런 도시들이 지금 보니까 decentralized 도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국가들 안에서 있고 뭐 에코노믹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리고 포트이니까 뭐 난 너무 잘 발전하는 도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그 프로젝트 해는 시티 프로젝트는 그런 시티 만들자 뭐 디지털라이즈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티 예를 들면 달란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는 다른 도시 나쁜 나라에서는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지금 바로 만들고 예를 들면 크립토커런시 아니면 블록체인 인스티튜트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서 좋은 교수님들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But future, in the future, how is going to be developed? How is going to
make a competition. For example, as far as I know, in China, they're number one right now in blockchain. How you're going to compete just bringing like some society making community? Because in future, it's like I'm understanding that yeah, maybe this project is going to be successful in some projects, but the people who are living surround as a government, as a society who is living here, maybe they want to see some kind of benefits from this project. No, so for example, Shymkent in Kazakhstan. Yeah. I don't know in details about this project. I just hear about it. Yeah. So maybe it's going to be some part that you are going to take as a project. Maybe how is it going to relate to other cities? How is it going to work and implement in other cities, for example, to be successful this project? 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어느 도시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 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달라지냐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였어요, 날씨, weather, 날씨, 그 다음에 인재,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끌어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스마트 가로등이 2만 대가 설치가 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 가로등이 2만 대가 설치된 도시는 아마 달랏이 처음일 거예요. 달랏이. 첫 번째로 그 스마트 가로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컨텐츠를 계속 디벨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 거지. 이제 스타트 라인을 쓴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교가 만약에 좀 펌핑을 해주면 학생들을 모아서 가리키고 해서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또 기업이 또 와서 그 엔지니어들을 또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커지면 그러면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날씨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를 한다 그래도 달라스에서 컨퍼런스 한다 그러면 가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벨롭하는 분들도 그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뭐 필리핀도 지금 가보고 슈켄트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좋다고 그러더라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거기도 가볼 건데 이제 어느 도시를 가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어디가 하고 싶다. 여기 좀 지리산 그 자락에 그 지곡에 거기도 300만 평 지금 디벨롭하는 그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도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약에 서울 근처에 뭐 동탄이든 어디든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지 민감해요. 애 가진 엄마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싫어. 근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가 있는데 적절한 그 레벨이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옮기겠죠, 당연히. 옮길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가 여기보다 훨씬 싸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부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그런 도시를 만든다면 가장 좋은 데라고 지금 찍은 데가 어디냐면 울진, 월성. 그 월성에 제가 강연 한번 갔는데 그 월성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성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옛날 같으면 뭐 완전히 오지죠. 근데 지금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렸잖아요. 그래서 그 월성에 가니까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 지역에 한 1년에 한 1,000억 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이 산이 막혀가지고 미세먼지가 거기를 안 온대요. 그러면 공기가 일단은 맑고, 그 다음에 거기 5,000명의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결혼을 잘 못해. 그리고 가족들이 안 와 살아. 근데 만약에 지스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시티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갖춘다 그러면 거기가 어쩌면 굉장히 좋은 또 풍족한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월성 같은 데가.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거기에 맞는 색깔에 맞는 아이디어를 계속 잘 짜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달랏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우선 제가 살고 싶으니까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7시 다 됐네, 이거. 이게 너무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사 위촉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이요? 예. 끝나고 강사 나서. 위촉장 1919년 4월 25일 성명 전하진 귀하를 2019년 지스트 블록체인 이코노미 학부 특론 특강 강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2월 1일.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다 끝나고.